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험 문제 한번 볼까요? 오늘 시험 문제 20점이죠? 20점이면 자, 여기 문제의 소재가 항상 3점, 문제의 소재 3점, 그리고 마지막 설문 해결이 2점, 기계적이에요, 기계적. 이 100점이요. 그러면 나머지가 이제 15점이 남아있죠? 그죠? 이제 15점이 남아있으면 그 중에 주장 책임이 이게 7점, 그 다음에 8점. 이게 직권심리. 그래가지고 총 이게 20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판례는 3점을 줘요. 사안의 경우 3점이고요. 그럼 나머지 이거 두 개 학설과 검토가 이렇게 양이 많아도 사실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보면 1점밖에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3점이면 가장 먼저 대전제가 나와야 되겠죠. 이게 1점이에요. 대전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묻는 문제를 한번 볼게요. 위에 여기 보면은 이제 사례 풀이할 때 첫 단계 first step은 묻는 문제를 보자. 그러니까 묻는 문제가 상고법원은 갑의상고를 인용할 수 있는가예요. 상고법원은 갑의상고를 인용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 갑의상고를 인용하려면 이제 항상 묻는 문제 앞에 바로 앞문장, 묻는 문제 바로 앞문장에 내가 이걸 왜 묻는지에 대한 그 문제 상황이 나타나 있어요. 자, 문제 상황을 봅시다. 갑은 사주심이 직권으로 이 법인지 판단하지 않는 잘못이 있다. 자, 직권으로 이 법인지 판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요. 상고법원에 상고하였어요. 자, 사심이 하는 일이 이 법인지 판단하는데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요걸 풀려면은 반드시 대전제 26조가 나와야 된다. 요렇게 빼내는 거예요. 요렇게. 정말 심플하죠. 사례 답안은. 요걸 이제 이 규칙성을 모르면 답안 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서 어떻게 이제 답안을 쓰냐면 일반적으로 수험가 있는 학생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쭉 읽어요. 이렇게 쭉 읽고 나서 느낌상 이거 같아. 필이 와야 돼. 필이 안 오면 못 써요, 답을.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브리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 시험장 가서. 그리고 필이 와서 쓴다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교과서에 썼던 대로 강사 선생님한테 배웠던 대로 그냥 박아 넣어요. 아니요. 판단의 과정이 나타나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래서 반응적 글쓰기 첫 번째, 대전제로 반응을 한다. 행정법 26조. 이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에 의하면 쓰고서 보고 베끼면 돼요. 법원은 필요하다 인정할 때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로 판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직권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가 이게 뭐냐면요. 이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게 변론지가 한계에 부딪혔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변론지에 관한 법조문도 빼와야 돼요. 또 행정소법 8조 2항이요. 요것도 대전제예요. 그러니까 대전제가 직권심리에 대해서 묻는 시험 문제에 대해서 대전제는 두 개예요. 26조와 8조 2항에 의하면 또 보고 베껴요.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주정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개가 나오면 이게 대전제로서 있잖아요. 이게 1점이에요. 이게 1점. 그럼 둘 중에 법조문 하나가 빠지면 0.5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 나와야 1점이에요. 빠지면 0.5점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여기다가 이제 문제의 소재에서 대전제가 나오고, 문제 상황인 전제 상황이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소전제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요거 없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안에 내용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럼 내용에 들어가면요, 점수가 무척 낮아요.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밖으로 빼내서 이렇게 정서해줘, 목차별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전제 상황이에요, 전제 상황. 이 대전제를 통해서 풀고자 하는 이제 전제 상황이거든요. 풀고자 하는 거. 이 대전제를 통해서 이제 풀고자 하는 건데. 볼까요? 아까 여기에 풀고자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앞문장. 이해 하면 바로 앞에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여기 앞에 있는 문제. 여기까지를 쓰는데 이걸 다 보고 베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의미 있는 것만 보고 베끼면 되겠습니다. 갑은 2차 납세 의무자로서의 과세처분 이부판 처분이라고만 주장. 이 법사위를 어떻게 주장했냐면 이 법사위 주장이 최초의 주장이
2차 납세 의무자지 나는 1차 납세 의무자가 아니어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라고 주장했을 뿐 2차 납세 의무의 전제가 되는 A 회사에 대한 주된 납세 의무의 성립이나 그 부가처분 내용과 세액 및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다툰 사실이 없다. 즉 주장한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다퉜다 이 말은 다퉜다 이 말은 주장했다 이런 뜻이에요. 다퉜다는 게 주장했다는 말을 모르면 못 풀어요. 못 풀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나왔죠? 예. 자, 여기 보면은 갑에 대한 이 사건 2차 납세 의무자로서의 과세처분 위법한 처분이라고만 주장했을 뿐 이 2차 납세 의무의 전제가 되는 A 회사에 대한 주된 납세 의무 성립이나 그 부가처분 내용 세액 및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다툰 사실이 없었다. 이걸 그대로 보고 베끼는 거예요. 심플하잖아. 이걸 바로 앞 문장 보고 베끼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어떤 문장을 보고 베끼느냐를 선택하는 게 답안 작성법이에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문제예요. 여기 이자라는 이와 관련한 요거는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요걸 그대로 써야 돼요. 이거 긁고 와서 자, 그럼 요거 1점 요거 1점. 자, 일단 여기서 또 1점이에요. 자, 3번 이제 풀이할 소전제를 빼낼 거예요. 자, 3번.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하여 상고법원은 갑의 상고를 인용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상고법원은 갑의 상고를 인용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상고법원은 갑의 상고를 인용할 수 있는가? 이거 묻는 문제 그대로 갖고 와서 와 관련하여 자, 첫째 그 다음에 둘째 이렇게 빼내는 거죠. 첫째 둘째. 자, 첫째는 뭐에 의해서 빼내냐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자, 직권으로 증거조사 쓰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당사자가 자, 여기 보면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이죠. 자, 사실은 주장 책임이죠. 사실자는 주장 책임에서 수집된다 그랬죠. 그래서 먼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사실을 주장할 당사자가 누구냐를 먼저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실, 그러니까 지금 위법하다고 하는 2차 납세 의무의 전제가 되는 A에서 된 주된 납세 의무의 성립이나 그 부가처분 내용과 세액 및 산출 근거에 위법하다는 주장이 누구에게 있냐는 거예요. 주장하지 않았으니까 다툰 사실이 없다 그랬으니까. 그죠? 물론 이제 주어진 문제 내에서 이미 갑이 다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갑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빼내는 논리 구조가 중요하다고요. 논리 구조가 어디서 빼내냐는 거. 어떻게 이걸 어떻게 빼내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첫 번째 관련해서 첫째 문제 되는 건 2차 납세 의무의 전제가 되는 A 회사에 대한 주된 납세 의무의 성립이나 그 부가처분 내용과 세액 및 산출 근거에 대해서 위법하다는 주장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문제된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사실심 법원은 요 갑이 주장하지 아니한 A 회사에 대한 주된 납세 의무의 성립이나 그 부가처분의 내용과 세액 및 산출 근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여기까지. 이거 다 뭘 판단 이런 말 다 어디서 갖고 왔어요? 요거 26조에서 갖고 왔잖아. 26조 여기 판단 여기서 갖고 왔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2차 답안은 1, 2, 3을 잘 배우라고 잘 보고 베끼기에 서로 잘 보고 베끼기 배열된 어떤 문장을. 그러면 보겠습니다. 학설 보면 자, 심리 있죠. 심리란 본안에서 행하는 소송자의 수집을 말한다. 그 다음에 이걸 먼저 대전제죠. 여기도. 그 다음에 수집되는 소송자료는 사실자료와 증거자료이다. 문제는 민사소송의 본안 심리는 사실자료는 주장책임을 통하여 수집되고 증거자료는 입증책임을 통하여 법원에 수집된다. 법원에 수집돼. 민사소송이요. 자, 민사소송 항상 있잖아요. 소송은 민사소송이 기본이에요. 이 기본인 민사소송. 자, 그렇다면 이 항고소송에서 누가 주장 입증 책임을 지느냐와 관련하여 자, 항고소송과 민사소송은 성질이 다르다는 전제. 아니야.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전제. 요 말이 나오면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가산점을 받아요. 그냥 단순하게 뭐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달라진 거지? 이런 학설이 왜 나온 거지? 그 학설의 가장 펀더멘탈이거든요. 베이스거든요. 그러면 성질이 다르니까 민사소송처럼 볼 수는 없으니까 원고가 책임진다는 원고 책임설, 아니야 피고가 책임진다는 피고 책임설.
그 다음에 본질에서 동일하다. 그러면 법률 요건 분류설, 독자 분배설 이렇게 나뉜다는 거예요. 그럼 판례를 보겠어요. 판례 8조 2항 가지고 온다고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 이렇게 나왔잖아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 자, 이거 준용 누가 몇 조에 있어요? 8조 2항 여기 8조 2항 보면은 자 행정소송에 관하여 뭐한다?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8조 2항 가지고 쓰는 거 이게.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자 민사소송의 일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그러면 민사소송의 일반 원칙이 뭐냐? 그게 바로 요 법률요건 분류설이에요. 동일하다.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다 민사소송과. 그러니 이 법률요건 분류설 민사소송의 이게 저기 일반 원칙이거든요. 여기에. 이 민사소송의 일반 원칙이 법률요건 분류설이에요. 여러분 법률요건 분류설 배웠다고 그랬죠? 제가 뭘로 배웠어요? 집행정지에서 여러분 배웠어요. 집행정지에서 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 그래서 본처해, 긴, 그 다음에 증명 이거 배웠잖아요. 주장 입증 책임은 아니고 주장 소명 책임이라고 하는데 흔히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은 신청인이 주장 소명하고 소극적 요건은 피신청인이 주장 소명해서 집행정지를 저지하는 거죠. 여기는 집행정지를 받는 거고 본처의 긴 증명 이렇게 해가지고 본안소송 계속중 처분 존재, 그 다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의 필요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의 긴급한 필요성, 그 다음에 소극적 요건으로는 집행정지 결정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거죠. 그 중대한 영향이 있다는 거 있으면은 안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집행정지 신청만으로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거. 이거 명백해 그러면 이제 안 준단 말이죠. 이렇게 이게 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 이렇게 나누어요. 이게 민사소송의 일반 원칙이에요. 이게 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 자, 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 법률 요건을 이렇게 분류를 한단 말이에요.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요거를 법률 요건 분류설이라고 민사소송이 이렇게 해요. 주장 책임 결정을 나눈단 말이죠. 그런데 행정소송에는 자, 이 행정소송에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4개가 있다고 했어요. 4개.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 이 4개가 있어요. 이 4개가 있는데 요 당사자 소송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 원칙에 따라 당사자는 분배되는 게 아니라 민사소송과 똑같아요. 그냥 이 당사자 소송은 민사소송과 똑같아요. 그냥 완전히 똑같아요. 카피예요. 완전히. 그런데 기관소송과 민중소송은 법정주의에 의해서 나눠놨어요. 법정주의에서 누가 하라고. 그러면 남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항고소송이죠. 그래서 이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행정소송 중에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이렇게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자, 그 특성에 따라 그 특성이 뭐라고요? 다르다고요. 특성은 다르다고요. 항고소송과 이 민사소송은 그 특성이 달라요. 민사소송은 대등성, 항고소송은 우월성. 그죠? 특성이 다르니까 법률요건 분류설 원칙적으로 법률요건 분류설에 따라 적극적 요건은요 처분의 이법성이에요. 자, 항고소송이에요. 이거 볼게요. 자, 항고소송의 적극적 요건은 처분의 이법성이에요. 처분이 이법하다. 소극적 요건은 처분의 적법성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처분의 이법성은 적극적 요건이니까 원고가 주장 입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처분의 적법성은 피고가 주장 입증해요. 이게 민사소송의 일반 원칙이 적용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죠. 자, 볼게요. 자, 당해 처분에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 이 적법성,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다. 당연하잖아요.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이릉의 입증.
합수 일입, 합리적 수긍할 수 있는 이등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자, 그 처분은 정당하다. 그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타당이 아니고 정당하다 그래요. 갑자기 정당하다 할 것이며 정당의 대칭은 부당해요. 정당하다 할 것이며 자,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 즉 위법하다는 주장과 입증은 그 상대방의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 그 주장 책임과 입증 책임은 상반되는 주장 책임과 입증 책임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돌아간다. 그래, 돌아간다. 자,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정말 재밌죠. 소송이 진행될 때 원고는 처음에 주장만 해라. 그러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위법 사유가 없음을, 이 위법 사유가 없다가 적법이잖아요. 없음을 피고가 합수 일입할 거야. 그러면 원고 측으로 다시 돌아갈 거야. 주장 입증 책임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순서를 정했어요. 항고소송에서는 순서를 정해놨어요. 이 순서도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요. 이 순서 자체도 심지어.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에서는 서로 판사한테 내 편 들어주세요. 그냥 원 없이 얘기해요. 그런데 항고소송은 그 특성상 피고인 처분청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국회에서 자료 내놓으라고 하면 안 내놔. 지금 국회에서 청문회 하잖아요. 청문회에서 그 책임의 소재를 밝히고 싶은데 안 내놔요, 이놈들이. 그리고 안 썼대. 와, 나 진짜 그렇게 뻔뻔한 거 처음 봤어. 공적 작용은 무조건 문서로 남겨놔야 돼요. 세상에 말로 하는 공적 작용이 어딨어요. 문서로 안 남겨놨잖아요. 이건 무조건 다 감옥 가야 돼, 이놈들은. 무조건 감옥 가야 돼요. 직무소홀로. 뭐 감옥 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걸 너무 뻔뻔하게 이번 정권 들어와서 그걸 하는 거 있죠. 행정법 하는 사람으로서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될 정도의 그거는. 행정법을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건 진짜 있잖아요. 상상도 못한 비이성적이고 정말 있잖아요. 무슨 완전히 장애 상태. 나라의 지금 상태가 무조건 다 문서화해놔야 돼요. 무조건. 대통령 기침 소리도 문서화해놔야 돼요. 심지어 공적 영역이 있을 때에는 집에 가서 기침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집무실에 있으면요 다 해야 돼요. 그럴 정도로 한단 말이죠. 우리나라가 옛날 사초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임금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했잖아요. 임금은 아예 사생활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제 조선시대 임금이 되게 좋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생활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다 정신병 걸렸어요. 진짜로 다 정신병자들이에요. 이 임금들이 심리적으로. 그런데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원고는 자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고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씨 이거 되게 의심스러운데 이거 위법인 것 같은데 하면서 일단 넌 주장만 해. 너 일단 주장해. 그러니까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는 피고가 네가 주장하는 그 위법 사유가 없다라는 것을 입증할 거야. 피고는 자기가 적법하다는 주장은 못해요. 자, 여기 보면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이거는 말 그대로 주장 책임이 있다는 것이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입증 책임만 있어요. 입증 책임만.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 사유에 대하여 그게 없다라는 것에 대한 주장과 입증 책임만 있어요. 없다라는 주장과 입증 책임만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합수일입,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행의 입증이 있다. 이 합수일입이 뭐냐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다. 합리적으로 수긍한 사람이 누굴까요? 판사예요, 판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사람은 판사밖에 없어요. 그럼 판사 외에 나머지가 수긍하는 건요? 짐승이 수긍하는 거죠. 짐승이. 진짜로, 제 얘기 아니에요, 이건요. 논문에 그렇게 나와있다니까요. 짐승이라고. 그러니까, 짐승이 수긍하는 거야. 합리가 아니에요. 이성이 아니에요. 비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수긍하는 거예요. 그걸 법감정이라 하잖아요. 법감정은 이 합리적 수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사님들이 판결을 내놓고 국민들이 막 흥분하고 막 판사 나 뒤져라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법감정에 호소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진짜 합리적 수긍이 아니란 말이죠. 그건. 그러니까 일행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정당하다. 자, 요거 이해되시죠? 요거요? 요걸 꼭 이해하세요. 요거.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서 하는데 자 봅시다. 검토해서
다르다 하는 게 이제 원고 책임설 있고, 아니야, 피고가 다 피고 책임설 있죠. 자, 공정력이란 사실상 통용력이다. 공정력이란 사실상 통용력이라는 점에서 원고만이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이건 불합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법률상 통용력이에요. 요 사실상 통용력이 아니고 이제는 법률상 통용력이에요. 행정기본법 제15조의 법률상 통용력이에요. 여기 써주세요. 행정기본법 제15조라고 써주세요. 여기 행기법 제15조에 의한 15조의 제15조의 법률상 통용력, 이걸 이로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피고 책임설은, 자, 이 책임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패소 책임을 말하거든요. 입증이 곤란한 경우 피고에만 패소의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문제다. 사실 원고 책임서도 입증이 곤란한 경우 원고에게만 패소 책임을 묻는다는 게 문제가 있긴 해요. 그런데 원고 책임설로 갈 때 공정력을 적법성 추정력으로 볼 때는 원고 책임설로 논리적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다. 기결될 수밖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깨부시기 위해서 공정력을 바라보는 시각을 깨기 위해서 이렇게 비판한 거고, 그 다음에 피고 책임설은 피고에게만 패소의 책임을 묻는다. 그래서 뭐죠? 대부분 승리한다요. 대부분 청구 인용을 받는다. 대부분 청구 인용. 그러면 뭐가 발생하냐면 행정의 안정성이 깨져버리죠. 그 다음에 독자 분배설은 뭐냐면요. 독자 분배설은 아까 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 했잖아요. 이 적극적 요건은요, 권리 발생 규정. 그 다음에 소극적 요건은 권리 저지 규정. 그 다음에 권리 장애 규정. 권리 소멸 규정, 이렇게 4개로 나누는 거예요. 유형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권리 발생 규정을, 법률 발생 규정, 법률 저지 규정, 권리 발생 규정, 권리 저지 규정, 권리 장애 규정, 권리 소멸 규정,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데 이걸 왜 이렇게 또 나누죠? 그냥 소극적 요건이다, 적극적 이러면 되는 걸. 그러니까 단지 법률 요건 분류를 유형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유형적으로. 그러니까 유형적으로 바꿨으니까 굳이 개념이라는 걸 또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실질에 있어서 법률 요건 분류수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어떻게 되느냐? 판례가 법률 요건 분류수를 원칙으로 하죠. 아까 민사소송의 일반 원칙에 따라 이게 법률 요건 분류수를 했죠. 이게 원칙이죠. 원칙으로 하되 항고소송은 그 특성에 따라, 자, 항고소송의 특성을 고려하는 판례가 타당하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심플하죠? 그럼 사안의 경우는 뭐냐면, 사안의 경우는 이 목차 있죠, 목차. 이 물어보는 요 목차 있잖아요. 요 물어보는 목차를 그대로 갖고 와서 사안의 경우에다 쓰는 거예요. 물어보는 목차를. 제2차 납세 의무의 전제가 되는 A 회사된 주된 납세 의무의 성립이나 그 부가처분의 내용과 세액 및 산출 근거에 대하여 위법하다는 주장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 주장 책임은 갑에게 있다. 이렇게 답을 써주면 돼요. 주장 책임은 갑에게 있다. 그대로 목차 표현 그대로 끌고 와서 거기다가 뒤에 주장 책임은 갑에게 있다. 주장 책임의 소재니까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갑에게 있으니까 사실심 법원은 이제 이 갑이 나오잖아요. 갑에게 있으니까 갑이 주장하지 아니한 A 회사에 대한 주된 납세 의무의 성립이나 그 부가처분 내용과 세액 및 산출 근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자, 그래서 학설에 보면 변론지 보충설은 판단 불가능, 직권 탐지주의설은 판단 가능, 그 다음에 직권 탐지주의 보충설은 세모,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게 학설이. 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은요, 심판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26조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이 뭔지를 이 얘기를 해요. 다시 재해석을 하는데, 당사자가 주장했어. 일단 변론지 보충설은 당사자가 주장했어요. 사실을 주장했는데 그게 입증 활동이 불충분하여 법원이 심증을 얻기 어려운 경우, 그때 비로소 직권으로 증거조사 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사자 입증 활동이 불충분하여 법원이 심증을 얻기 어려운 경우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때 수업 시간에 가르쳐 드렸죠. 첫 번째, 이 주장한 사실 있잖아요. 이 주장한 사실이
불명료, 모순 충돌. 그러니까 불명료는 주장한 하나가 인 거고 여러 사실을 명백하게 분명하고 명료하게 주장했는데 그들 사이에 모순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당사자의 입증 활동이 불충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불분명하고 불분명한데 어떻게 입증을 해요? 불가능하죠? 입증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법원이 불분명한 것을 분명하게 만들고 불명료한 것은 명료하게 만들고 모순 충돌된 진술사에서는 그 중에 하나를 법원이 채택해서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민사소송에서는 그럼 이게 불가능하냐는 거예요. 그게 민사소송은 불가능해요. 이 경우 민사소송은요, 성명권을 행사해요. 성명권 행사해서 당사자로 하여금 불분명, 불명료, 모순 충돌 상태를 해소하게 해요. 이걸 해소하도록 해요. 당사자로 하여금. 그런데 지금 직권심리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불분명한 건 네가 알아서 분명하게 만들고 네가 알아서 명료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순 충돌을 없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네가 알아서 직권으로 증거조사하면 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그래서 근데 여기는 뭐예요? 아예 주장하지 않았잖아요. 주장하지 않았으니까 변론지 보충설에서는 직권심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직권탐지는 뭐냐면요. 취소소송은 행정의 적법성 통제 측면과 첫 번째 행정의 적법성 통제를 하는 것이지 국민의 권리 구제만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 구제만 하는 건 아니어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확정 판결은 대세요. 제3자 국민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더군다나 26조의 법문원이 직권심리란 말이에요. 제목이 표제어가 직권심리예요. 여러분들 법조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제어가 직권심리. 법문원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제한 없이 직권탐지가 가능하다. 여기서 제한 없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법관이 이것도 좀 위법할 것 같은데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 직권 증거조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직권 증거조사는. 근데 문제는 일정한 사실관계 있죠. 사실 자료. 일정한 한도 내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직권탐지가 가능하다. 이게 직권탐지 보충설인데 이게 이제 판례 태도죠. 일정한 한도가 이제 문제가 되죠. 일정한 한도. 자, 판례를 보겠습니다. 행정법 제26조 해놓고 판례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에 의하면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보고 베끼죠. 판례는요. 는이라고 해서 바로 보고 베껴버려요. 법원은 필요하다 인정할 때는 직권으로 증거조사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도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판례는 이렇게 써버려요. 그리고 나서 행정소송에서는 자 요거 있잖아요. 이거 26조 있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법조문 보실 수 있으면 그 표제어 제목이 직권심리예요. 직권심리예요. 제목이 직권심리예요. 따라서 판례도 여기서 직권심리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을 이렇게 가야 되는데 판례가 여기서 느닷없이 뭐라 그래요? 주의를 놨어요. 직권심리주의라고. 판례가 재해석을 했어요. 직권심리를 안 하고 직권심리주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주의자는 뭐냐면 직권탐지주의를 우리가 취할 수는 없어 이런 뜻이에요. 직권탐지주의를 안 갈 거야. 그럼 어디로 가? 법원으로서는 여기 빠졌어요. 1건자 빠졌어요. 빠지면 안 돼요. 1건 기록상 현출되는 사항이에요. 단순히 기록상 현출된 게 아니라 1건 기록상 현출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거 꼭 외우세요. 이거요. 일기현사, 특히 일기현사. 자, 검토. 자, 행정소법 26조를 봤더니, 자, 소송 자료에 대한 책임 있잖아요. 이거는 1차적으로 당사자에게 인정하죠. 그죠? 주장 책임, 입증 책임 1차적으로 당사자에게 인정하면서 동시에 공익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탐지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자, 사실은 직권 판단이에요. 탐지라고 안 하고 판단이라고 했어요. 심리의 대원적인 변론지를 배제하는 건 아니다. 변론지 배제하는 건 아니잖아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게 변론주의거든요. 변론주의를 배제하는 건 아니죠, 이게. 그래서 직권 탐지주의 보충설, 아니 보충하면 가미설 이것도 틀렸어. 직권 탐지주의 가미설과 판례가 타당하다 이렇게. 직권 탐지주의 가미설과 판례가 타당하다. 그러면 이제 판례에 따라서 이제는 판례에 따라서 이제 풀이를 하면 돼요. 사안의 경우를 판례에 따라서 풀이하면 되는데 판례가 어떻게 했어요? 일기현사죠. 일기현사. 그러면 일기현사가 현출된 사항인데 이 현출된 사항이 있는 이 기록이 무슨 기록? 일건 기록이야 돼. 일건 기록. 그럼 일건 기록이 뭐냐? 일건 기록이 뭐냐가 중요하잖아요. 아까 판례가 뭐라고 했어요? 자, 위법하다는 주장이 있어요. 자, A 때문에 위법하다.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A가 부존재한다. 네가 주장하는 A 때문에 주장하는 A가 부존재한다라고 여기에 대해서 입증하면 되죠? 피고가 입증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건 기록은 A가 시작이에요. 일건 기록의 시작은 A예요. 첫 번째 주장, 원고의 최초 주장이 일건 기록의 시작이 이 최초 주장과 같은 의미, 같은 말을 해야 일건 기록이에요. 또 하나는 A가 부존재한다는 것과 같은 말을 하면 이것도 일건 기록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A가 위법하다는 주장이 일건 기록의 출발점. 이것과 같은 말하면 일건 기록이고 또 그게 아니고 A가 부존재예요. 네가 주장하는 A가 부존재하다는 그 사유도 일건 기록이고 그 사유와 같은 말해도 일건 기록이에요. 지금 느낌이 오시죠 이거? 그럼 한번 보겠다고요. 2차 아까 2차 주된 납세 의무 얘가 지금 주장한 최초 위법하다는 주장은 뭐였어요? 자, 법인세 등 과세 처분 취소는 있어 일건 기록이죠. 일건 기록의 시작이 뭐였냐면 갑은 사실 법원에서 법인 등 부가 처분의 납세 의무 성립일 현재 A 회사의 과점 주주가 아니다예요. A 회사의 과점 주주가 아니니까 이게 일건 기록이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아니었으므로 관할 세무자의 갑에 대한 2차 납세 의무자로서의 법인세 과세처분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어요. 여기 주장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 법 주장이 뭐였어요? 요거요. A 회사의 과점 주주가 아니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럼 요거가 같은 말을 하거나 혹은 너 A 회사의 과점 주주 맞아 임마 라는 것도 일건 기록이에요. 왜? 이거는 피고인 과세관청이 주장할 거니까. 그죠? 근데 과세관청의 주장에 의하면 얘가 지금 패소 이익이 있어요. 지금 패소 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는 과점주가 맞아요. 그럼 2차 납세 의무의 전제가 되는 A에서 낸 주된 납세 의무의 성립이나 그 부가처분 내용 세기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다툰 사실이 없음이 명백해요. 그럼 요게 이제 뭐냐면 요것이 일건 기록이 되려면 이쪽에 원고가 주장한 위법사유와 같은 말이 되거나 이게 같은 말이 되거나 아니면 피고가 주장 입증할 적법사유와 같은 말이 되거나 그죠? 그러니까 산출 근거 이 제2차 납세 의무의 전제가 되는 A에서에 대한 주된 납세 의무의 성립 부가처분 내용 세액 및 산출 근거가 원고가 말한 위법사유에 대한 반대의 적법사유거나 혹은 적법사유와 같은 말이 되거나 이해되세요? 지금 이만? 요거를 이해 못한 사람이 태반이라니까요. 신림동에서. 강사도 이걸 이해를 못해요. 제가 이거 이해하면서 강의하는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자, 봅시다. 그래서 자, 여기 그러면 이제 일건 기록은 뭐라고? 일건 기록의 시작이 뭐예요? 납세 의무 성립을 현재는 A사의 가점주가 아니었다. 요거예요. 요거 아니었다. 그러면 원고 측에서는 이게 같은 말이거나 피고 측의 반대 주장이거나 아니면 반대 주장과 같은 말이거나. 동그라미 2번. 법인세 등 과세처분 취소에 있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된 납세 의무의 성립 및 내용과 과세가 산정한 부분이 적법하다는 주장의 입증 책임이 있는 거 아니다. 이거 봐라 이거. 그러니까 원고가 처음에 주장했던 요거의 반대말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일건 기록 아니죠. 반대말이 아니니까 일건 기록이 아니죠.
두 번째, 자, 갑이 과점주주가 아니었으니 2차 납세 문제에서 과점을 위법하다는 주장만을 한 경우에, 자, 그 주장 속에 같은 말이어야 되는데 그 주장 속에 주된 납세 처분에 과세가액 산정에 관한 적법적인 다툼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죠? 그 주장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뭐야? 같은 말 아니잖아요. 원고 측에. 아까 이쪽 원고 측과 피고 측이 있을 때 위법하다는 것은 요것만 위법하다는 요 주장이지, 요 주장과 요게 같은 말이 아니다. 그 주장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같은 말 아니다. 그러면 요 주장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냐 했더니 여기서도 아니다.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동그라미 2번에서. 지금 이 얘기잖아요, 지금. 따라서 일건 기록은 납세 의무 성립일 현재 A사의 과점주주인지 여부예요. 일건 기록은 요것과 관련 있어요. 그런데 2차 납세의무 전제가 되는 A회사에 대한 주된 납세의무 성립이나 그 부가처분 내용 세액 및 산출 근거는, 자, 그렇다면 일건 기록이 아니죠. 지금까지 1번, 2번과 3번을 봤더니 요 2번과 요 3번을 봤더니 피고 측에서의 주장 입증 책임, 피고 측에서 주장 입증할 책임이 아니다. 요것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그렇다면 원고 측에서 같은 내용이냐? 이거 같은 내용도 아니다. 이거. 그렇다면 일건기록상 현실된 자료가 아니다. 일기현사가 아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렇다면 아니다. 여기까지가 했으니까 그럼 마지막 묻는 문장은 뭐라고요? 요거에 대한 기대 아니다를 소지해야 되니까. 그럼 요 표현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사실 법원은 갑이 주장하지 아니한 A회사에 대한 주된 납세의무의 성립이나 그 부가처분 내용과 세액 및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지 않다. 사실법원은 갑이 주장하지 아니한 A회사에 대한 주된 납세의무의 성립이나 그 부가처분 내용과 세액 및 산출 근거 사실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수 있지 않다. 판단할 수 없다. 그럼 설문의 해결은 뭐냐면 묻는 문장이 아까 묻는 문제가 직권 심리가 가능하냐가 아니에요. 상고법원은 갑의 상고를 인용할 수 있는가? 직권심리 위반이라고 했으니까 그랬더니 갑의 상고는, 자, 상고법원은 갑의 상고를 인용하지 아니하고 기각한다. 인용할 수 있는가? 인용하지 아니하고 기각한다. 그 다음에 판례에 하면 이 뒷부분은 안 써도요. 여러분들은 이거 몰라요. 이건 모르고 이제 변시 준비한 친구들은 이거 여기까지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안 써도 돼요. 묻는 문제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쓰시면 돼요. 됐죠? 네, 좀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게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